읽어주는 동화책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딸을 키우는 가난한 아버지가 살았는데, 딸 이름은 심청이고 아버지 이름은 심학규. 그런데 그만 아버지는 눈이 멀어 신봉사라고 불렸단다. 돈도 없는데 눈까지 안 보이는 사람이 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신봉사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도움 덕에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를 지극히 모셨단다. 그런데 어느 날, 글쎄 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거야. 다들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 좀 비켜보세요. 내가 구해보죠. 다행히 지나가는 스님이 신봉사를 구했단다. 근데 그 스님, 신봉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공양미 300서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 제가 눈을 뜰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공양미 300석을 당장이라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덜컥 약속을 해버렸단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공양미 300석을 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건지.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청이가 쌀을 구해오겠다고 나섰단다. 아니, 청아, 네가 그 많은 쌀을 구해오겠다고? 네, 아버지. 아버지가 눈만 뜨실 수 있다면 제가 구해올게요. 하지만 쌀 300석은 구해지지 않았고 청이는 정말 힘들어졌단다. 아, 어떡하지? 어떻게든 아버지를 위해 쌀을 구해야 하는데. 쌀은 구해지지 않았고, 그날도 지칠 대로 지친 청이는 쌀을 구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집을 향해 돌렸단다. 근데 그때였어. 집으로 가던 청이 앞에 뱃사람들이 뿌리는 종이가 툭 떨어졌는데, 깊은 바다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에게는 대가로 쌀 300석을 준다고 적혀 있는 거야. 저기요, 잠시만요. 여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다니까. 제가 제물이 되겠다고 하면 진짜 쌀 300석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참, 속고만 살았어. 자, 누구누구들 나오기만 하세요. 300석, 300석을 드립니다. 물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제 목숨을 누가 돈이랑 바꾸겠어. 하지만 심청이는 결심했어. 그래서 얼른 뱃사람에게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뭐겠니?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한 걸 비밀로 해달라고? 꼭 좀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신봉사는 청이가 절에서 구해왔다면서 쌀 300석이 마련됐다고 했으니. 아이고, 이제 네 덕에 눈 뜨는 일만 남았구나. 기쁘시죠, 아버지? 기쁘다 마다. 내가 눈을 뜨면 이렇게 예쁜 우리 딸 얼굴도 볼 수 있고, 기쁘다 마다. 그렇게 청이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감춘 채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더란다. 그리고 배를 탔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바다에 빠질 준비를 한 청이는 기도를 했단다. 하늘님, 용왕님, 산신님, 제가 물에 빠지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저는 그거면 돼요.
정희는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갔지. 그런데 말이야, 청이의 효심에 바다도 감격한 걸까? 바다 깊이 빠진 청이가 죽지 않고 용궁으로 가게 된 거야. 바다의 용왕은 청이를 보자 물었단다. 너는 어째서 바다에 뛰어들었느냐? 죽을 것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용왕님. 그런데도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용궁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 그게 실은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요. 뭐 싫어?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네 목숨을 바쳤단 말이냐? 네, 용왕님. 용왕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청이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단다. 네 마음이 갸륵하니 내 너를 네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겠다. 네? 정말요? 여봐라, 이 아이를 크고 고운 연꽃에 태워 육지로 다시 보내주거라. 그렇게 청이를 태운 연꽃은 바닷물에 실려 밖으로 나왔고 마침 어부의 눈에 띄었단다. 무슨 연꽃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지? 어부는 연꽃을 왕께 바쳤단다. 그런데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속에서 글쎄 청이가 나왔단다. 왕은 청이의 사정을 알게 되고 마음씨까지 예쁜 청이를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했단다. 그러자 청이가 말했어. 전하, 소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래, 무언고? 혼인을 맞이하며 안못 보는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청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잔치는 열렸고 청이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단다. 청이가 계속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야. 결국 실망한 심청이 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셔서 안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며 돌아서는데 아니 저만치에서 형편없는 모양을 한 봉사한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야. 글쎄 아버지 신봉사였단다 그 사람이. 아버지 저예요 저 청이에요. 아, 아니, 내 딸 정희는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니, 정희가 살아있다니. 어디 좀 만져보자. 네 아버지. 어디, 어디 한 번 만져봐. 신봉사는 더듬더듬 얼굴을 만져보았지.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신봉사는 청이를 알아볼 수 있었단다. 아이고, 정아. 우리 정희로구나.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봉사가 살아 돌아온 딸을 안고 울고 아버지를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청이는 반가움에 울고 그래 부녀가 얼마를 울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딱 한 번이라도 이런 내 딸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연신 딸의 얼굴을 만지던 신봉사의 눈이 갑자기 딱 떠지는 게 아니겠어? 이게 어찌 된 건지. 아버지, 저예요, 저. 저 청이에요. 그래. 보인다, 보여. 이제 우리 딸이, 아니, 온 천지가 보이는구나, 진짜. 아버지,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아이고, 내 딸 정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쁘다, 이뻐. 착한 마음씨로 하늘의 상을 받은 청이는 그렇게 눈을 뜬 아버지와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단다. 아마 청의 효심에 감동받은 하늘이 내린 선물일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를 생각한 청의 마음이 이쁘니 하늘과 바다가 복을 준 게 아닐까? 읽어주는 동화책 황소와 도깨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나무 장수가 살았어요. 돌쇠는 무슨 일이든 하기 싫어했지만 단 한 가지, 나무하는 일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황소 때문이었죠. 돌쇠가 한 푼 두 푼 모아 산 황소는 돌쇠의 큰 자랑거리이자 재산이었거든요. 그날도 산에서 한 나무를 황소 등에 싣고 장터로 나갔다 오던 길이었어요. 장사도 마쳤겠다. 배불리 만난 것도 먹었겠다. 자, 이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 볼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진눈깨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황소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된 돌쇠는 주막에 들어가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눈이 멎자 다시 서둘러서 길을 나섰죠. 그런데 반쯤이나 갔을까? 어디선가 고양이처럼 작은 짐승 같은 게 툭 튀어나와 돌쇠와 황소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아. 저게 뭐지? 돌쇠는 고개를 기웃거리고 말했어요. 길쭉한 팔다리에 까무잡잡한 살갗, 그리고 삐쭉 솟은 귀하며 꼬리까지 달린 게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가 힘들었어요. 넌 누구니? 그러자 그 뭔지 분간하기 힘든 생명체는 갑자기 돌쇠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기 도깨비예요. 저를 좀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돌쇠는 왜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만 사냥개에게 꼬리를 물려 제주도 못 피우고 이 겨울 산속에 혼자 남겨져 버렸어요. 이대로 있다면 전 금방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의 황소 뱃속을 2달 동안 저에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참, 이게 정말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야. 대신 제가 황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황소 힘을 10배는 더 세게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돌쇠는 바들바들 추위에 떠는 아기 도깨비를 보다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사는 걸 허락해 주었죠.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도깨비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황소의 힘이 10배나 세졌지 뭐예요. 그런데 어느덧 아기 도깨비와 약속한 2달이 되어가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황소의 배가 점점 불러가는 거였죠. 이상하다. 황소배가 왜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지? 돌쇠는 무척 걱정이 됐지만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황소가 괴로운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돌쇠는 얼른
외양간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흥분을 한 황소가 외양간이 무너져라 날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소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그러기를 얼마나 굴렀을까? 어디선가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놀란 돌쇠는 귀를 황소의 입에 가까이 들이대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기 도깨비의 목소리가 황소의 입에서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약속했던 2달이 지났으니 나가야 되는데요. 아저씨가 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동안 살이 쪘나 봐요. 목구멍으로 나가려니까 몸이 껴서 너무 힘들어요. 돌쇠는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던 걸 후회했어요. 돌쇠는 황소 뱃속의 아기 도깨비에게 얼른 물어봤죠. 아기 도깨비야, 황소를 안 아프게 하면서 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 글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황소가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벌릴 테니 그 틈으로 나갈게요. 사람도 아니고 황소한테 하품을 하게 만들라니. 돌쇠는 황소의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등도 쓰다듬어 봤지만 황소는 그냥 귀찮은 듯 몸을 피하고 재채기만 할 뿐이었죠. 아, 참, 이대로 뒀다간 황소 배가 터지고 말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황소가 죽을 테고, 그러면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한 황소와 이별을 해야 할 판이니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돌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외양간으로 갔죠. 그리고 황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슬픔도 슬픔이지만 쌓였던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황소가 돌쇠를 따라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황소 입에서 통통하게 살이 찐 아기 도깨비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다 황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도깨비는 다시 황소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돌쇠 황소를 힘이 10배나 더 세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기 도깨비의 딱한 사정을 들어준 돌쇠의 호의가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왔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못된 왕.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거만하고 못된 왕이 살았어요. 왕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길 바랬답니다. 왕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항상 불과 칼을 가지고 다녔고, 또 그런 왕에게서 나쁜 짓을 배운 병사들은 백성들이 키운 곡식을 짓밟고 나무를 불태우기도 했어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왕과 병사들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왕은 껄껄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나를 더 두려워하거라.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이 못된 왕의 권력은 점점 커져만 갔죠. 왕은 이웃나라의 도시를 정복하면서 많은 금을 빼앗아 점점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과 교회와 많은 건물들을 지었죠.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을 보며 참 대단한 왕이라고 칭송했어요. 우와, 저렇게 많은 궁전과 교회를 짓다니. 그러게 말이야. 생각보다 정말 멋진 공장이야. 교회도 그렇고, 아우, 정말 멋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준 고통은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남의 일은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왕은 산처럼 쌓인 황금과 화려한 궁전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그런데 아직 부족해. 세상엔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아주 많거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있으면 안 돼. 그렇고 말고. 못된 왕은 그래서 쉬지 않고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에 쳐들어갔고 전부 정복해 버렸죠. 못된 왕은 정복한 모든 도시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고 그것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앞에도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목사들이 나서서 왕에게 말했죠. 폐하, 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더 위대하시죠. 그러니 이곳에 봉상을 세우게 둘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못된 왕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 나보다 하느님이 더 위대하다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을 물리치고 오겠다. 알겠느냐? 못된 왕은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사람들을 불러 커다란 배 한 척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배를 타고 하늘나라에 쳐들어갈 셈이었죠. 배에는 수백 자루의 총이 달렸고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묶였어요. 왜냐고요? 독수리가 나는 걸 이용해서 배를 하늘로 띄울 생각이었거든요. 배 가운데 올라탄 못된 왕은 기어이 말했죠. 이제 하늘을 향해 날도록 하거라. 못된 왕은 그렇게 하늘로 하늘로 날아갔어요. 못된 왕을 태운 독수리들은 왕의 나라가 점점 작아 보이다가 구름에 전부 가려질 만큼 높이 날았죠. 못된 왕은 그렇게 해서 기어이 하늘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하느님은 천사를 보냈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내가 멈출 것 같으냐? 왕은 그렇게 천사를 향해 수백 개의 총알을 날렸답니다. 하지만 과연 천사가 총알 맞았을까요? 물론 아니죠. 총알은 전부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천사의 피 한 방울이 배로 떨어졌을 뿐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떨어진 천사의 피가 타오르는가 싶더니 글쎄 배보다 무거운 납덩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배는 당연히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난 물러날 수가 없어. 어떻게든 반드시 하느님을 물리치고야 말 테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왕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자그만 채 7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사의 기지를 폭파시킬 수 있는 강철 벼락도 만들었죠. 그리곤 왕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군인들을 전부 배에 태워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갔죠. 그러면 이번에도 하느님이 천사를 보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기떼를 보냈어요. 왕은 당황했죠. 에, 이 모기들은 다 뭐야? 저리 안 가. 감히 누구 얼굴에 앉는 거야? 모기들이 떼를 지어 왕의 얼굴을 맴돌자 못된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휘두른들 칼에 모기가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모기는 죽지 않고 계속 앵앵거리며 왕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내게 달려드는 거야? 아우, 짜증나, 아우. 결국 왕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양탄자로 온몸을 덮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양탄자 안으로 휙 날아간다 싶더니 드디어 못된 왕의 귀를 물었죠. 그러자 모기에게 있던 독이 온몸으로 퍼졌는지 왕은 너무 아파서 양탄자를 벗어던지고 마구 날뛰기 시작했죠. 고통을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던 왕은 기어이 가려움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하느님을 정복하겠다며 하늘로 올라온 못된 왕이 고작 모기 한 마리에게 당해 이리저리 뒹구는 꼴을 보며 비웃었죠. 적감 모기 한 마리도 감당 못하면서 하느님을 상대하러 오다니. 아이고, 우리가 잘못된 왕을 달았네. 그래, 가자고, 그래. 가자고. 그 후로 못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늘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겠죠. 때때로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게 강하다고 착각을 해요. 큰 바람, 큰 비. 하지만 그 커다란 배와 수백 자루의 총보다 천사의 피 한 방울이 더 강했고 많은 나라를 정복한 못된 왕을 물리친 건 커다란 총이 아니라 작은 모기 한 마리였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라푼젤.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창밖에서 상추가 탐스럽게 자라는 걸 보게 되었죠. 아내는 상추가 먹고 싶었지만 정원의 주인이 무서운 마녀라는 것을 알고 참아야 했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내는 더욱더 상추가 먹고 싶었어요. 이것을 안 남편은 마녀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서 상추를 한 움큼 뽑았죠. 그때였어요. 바로 앞에서 마녀가 무서운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감히 상추를 훔쳐가다니. 각오는 되어 있겠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렵게 아이를 가진 아내가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랬어요. 좋아.
지금부터는 상추를 얼마든지 뜯어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나에게 줘야 한다. 남편은 너무 겁이 나서 생각할 틈도 없이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내는 딸을 낳았죠. 약속대로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마녀가 나타나 딸을 데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기는 마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마녀는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깊은 숲속의 높은 탑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마녀는 탑으로 올라갈 때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라푼젤은 마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따서 틀어올린 머리채를 풀어 창밖으로 늘어뜨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왕자님이 산책을 하다 우연히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왕자님은 탑 꼭대기의 창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는 한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그 후로 왕자님은 날마다 라푼젤의 고운 노랫소리를 한참 동안 듣다가 돌아가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자님은 마녀가 탑 밑에 서서 아가씨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다음 날 탑 밑으로 가서 똑같이 외쳤어요. 그러자 머리카락이 내려왔죠. 왕자님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자 라푼젤은 깜짝 놀랐어요. 왕자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그 후 왕자님은 매일 밤 라푼젤을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라푼젤에게 말했어요. 이곳을 빠져나가 같이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푼젤이 밝은 표정으로 왕자님에게 말했어요. 왕자님, 다음부터는 명주실을 한 가닥씩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밧줄을 만들면 돼요. 그 후 라푼젤은 왕자님이 가져다 준 명주실을 열심히 엮어서 기다란 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밧줄이 거의 완성될 무렵 마녀가 그만 명주실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라푼젤, 무슨 일을 꾸미는 게냐? 마녀의 다그침에 라푼젤은 그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화가 난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싹둑 자르고 숲속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탑 밑에서 왕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옳지, 그 왕자라는 녀석이 찾아온 모양이구나.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내려보냈어요. 재빨리 탑 속을 들어온 왕자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 녀석이 내 딸 라푼젤을 꼬집겼구나. 마녀는 이렇게 말하며 왕자님을 창문 밑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으아! 왕자님은 탑 밑에 무성하게 퍼져 있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져 눈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 후 왕자님은 떠도는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의 귀에 낯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마녀에게 쫓겨난 라푼젤이 왕자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였죠. 왕자님은 라푼젤의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왕자님, 저예요, 라푼젤.
라푼젤은 뛰어가 왕자님 품에 꼭 안겼어요. 오, 라푼젤, 당신이군요. 왕자님은 또한 라푼젤을 꼭 안았어요. 라푼젤의 뜨거운 눈물이 왕자님의 눈 위로 똑똑 떨어지자 왕자님의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왕자님의 성으로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로빈슨 크루소. 나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고 1632년 영국의 요크시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언젠가부터 넓은 바다를 건너 낯선 나라들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1651년 9월 1일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런던행 배를 타고 말았어요. 그러나 도중에 폭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첫 항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해적선을 만나 해적들에게 붙잡혔어요. 아, 이게 무슨 꼴이람? 하지만 절망하지 말자.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아 탈출했어요. 나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항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다시 장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나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아, 어떻게 된 걸까? 나만 살아남은 건가? 바닷가의 모래밭에 주저앉은 나는 기도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난파된 배가 밀물에 실려 가까이 밀려와 있었어요. 나는 뗏목을 만들어 그 배에서 음식과 연장 등을 챙겨왔죠. 그리고 작은 언덕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 이곳은 사람이 없는 섬이구나. 나는 지나가는 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친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양도 길렀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커졌어요. 이곳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 외롭구나. 나는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 말동무를 했어요. 어느 날 바다거북을 잡으러 바닷가로 갔을 때였어요. 발자국이다. 사람의 발자국이야. 혹시 야만인의 발자국인가? 아님 내 발자국이었나? 다음 날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모래밭 위에 사람의 뼈가 있었어요. 아, 역시 무서운 식인종이구나. 나는 소름이 끼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어요. 며칠 후 문득 해안에서 하얀 연기가 한 줄기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망원경으로 바닷가 쪽을 보니 야만인들이 모닥불 주위에 포로 2명을 묶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는단 말이야? 나는 얼른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죠.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야만인이 픽 쓰러졌어요. 그때를 틈타 포로 한 명이
나에게 달려왔죠. 나는 포로를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며 말했어요. 나는 로빈슨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니 이제부터 당신을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겠소. 나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죠. 그러자 2, 3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와 프라이데이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 국기가 펄럭이는 커다란 범선이 들어왔어요. 아, 이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나와 프라이데이는 덤불을 따라 슬금슬금 기어갔죠. 아니,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걸? 해적들인가? 프라이데이,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어. 여보시오, 당신들은 왜 묶여있소? 내가 그들에게 조용히 묻자 한 명이 대답했어요. 난 저기 바다에 떠있는 배의 선장이요. 부선장의 꿰매 빠진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겼다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와 함께 묶여있는 포로들을 구해준 뒤 배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총을 쏘았죠. 깜짝 놀란 선원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거렸어요. 선장은 기뻐하며 말했죠. 정말로 고맙소. 당신 덕분에 배를 되찾았으니 어디라도 모셔다 드리겠소.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27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농장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알프스 소녀 하이디. 맑게갠 6월의 어느 날 한 아가씨가 하이디의 손을 잡고 알프스의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이디, 이모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해. 할아버지 집에는 멋진 다락방이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 여기서 자도 돼요? 그래, 거기서 좀 자렴.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명랑한 하이디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하이디를 위해 의자도 만들어주고 따뜻한 음식도 만들었답니다. 하이디는 근처에 사는 양치기 소년 피터와도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와, 새끼 양들이 너무 귀엽다. 하이디는 새끼 양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피터와 헤어져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목사님께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학교 따윈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모가 찾아왔어요. 하이디를 학교에 안 보낸다고 하셨다죠? 제가 데려가서 부잣집 아가씨의 말동무를 하며 학교에 다니도록 하겠어요. 이모는 하이디에게 선물만 사러 가자고 거짓말을 하고 제제만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죠. 그 집에는 하이디보다 3살 많은 클라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죠. 클라라는 하이디가 오자 기분이 좋아 말했어요.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글자도 배우고 책도 읽으며
재미있게 지내자. 그날부터 하이디는 클라라와 생활하게 되었죠. 저녁 시간에 맛있는 흰빵을 먹어본 하이디는 항상 딱딱한 빵만 드시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이 흰빵 가지고 가도 될까요? 하이디는 하인의 허락을 받고 흰빵을 모았어요. 하이디가 온 후로 클라라는 한결 밝아졌어요. 말도 많아지고 웃는 일도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할머니가 클라라와 하이디를 보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하이디를 귀여워하며 글씨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하느님, 빨리 알프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이디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12시가 되면 하얀 물체가 복도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의사와 함께 유령을 잡기로 했죠. 저거 보세요. 저거 바로 저기 있어요. 유령을 붙잡은 클라라의 아버지와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알프스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하이디가 몽유병에 걸렸군요. 결국 클라라의 아버지는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돌아가는 날,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말랑말랑한 빵을 가득 싸주었어요. 하이디,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와.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알프스에 도착한 하이디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이디는 곧 건강을 되찾았죠. 봄이 되자 클라라는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두 소녀는 다락방에 누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클라라는 매일 좋은 공기를 마시고 밥도 잘 먹어서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피터는 무척 심술이 났답니다. 클라라 때문에 하이디가 피터와 놀지 않았거든요. 피터는 클라라가 꽃밭에 앉아 놀고 있는 동안 휠체어를 골짜기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휠체어가 없어진 걸 알았죠. 하느님께서 걸어볼 기회를 주신 걸지도 몰라. 하이디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후 하이디와 피터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알프스로 찾아온 클라라 아버지는 클라라가 혼자 걷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클라라, 네가 걸을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클라라의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이디와 피터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방귀를 파는 사람. 깊은 산골 마을에 어느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넉넉한 재산을 모으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형은 부모님 공양을 소홀히 했고 착하고 성실한 아우는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 몹쓸병이 들어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형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많은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했죠.
돌아가실 때 재산에 대해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니 장남인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니 그리 알아라. 형은 부모님의 임종을 하지 못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고 동생을 따로 나가 살도록 했죠. 착한 동생은 살림을 나가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동생은 지게를 지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죠.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마다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경건히 절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죠. 한참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큰 왕벌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동생의 머리에 앉아 톡 침을 쏘았어요. 아야, 요놈의 볼이 왜 이렇게 짓궂어? 동생은 화가 나 작대기를 휘둘렀죠. 벌은 작대기를 피해 도망쳤어요. 그런데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맴을 도는 것이었어요. 이놈이 나를 약올려? 동생은 작대기를 들고 벌을 향해 후려치며 따라갔죠. 벌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꼴이었어요. 동생은 계속 작대기를 들고 요리조리 도망치는 벌을 쫓아갔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쫓다 보니 벌은 한 커다란 참나무 밑동에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동생은 구멍을 들여다보다가는 작대기로 구멍을 쑤셔대기 시작했죠. 이놈,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쏘고 도망가다니. 몇 번을 쑤셔대자 구멍에서 진득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손가락에 찍어 입에 대보았죠. 그건 바로 꿀이었어요. 향긋하고 달콤한 게 여간 맛있는 꿀이 아니었죠. 꿀은 작대기를 쑤실 때마다 흘러나왔어요. 동생은 꿇어 앉아 흘러나오는 꿀을 핥아 먹었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았죠. 꿀은 배가 불러오도록 쉬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르자 동생은 참나무 밑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부랴부랴 나무를 하는데 뽕 하고 엉덩이에 바지를 들썩이며 방귀가 나왔어요. 방귀 소리는 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새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동생의 코로 어디선지 달콤한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들었죠. 그 냄새가 어찌나 향긋하고 좋은지 동생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나 어디서 흘러나오는 냄새인지 알 수가 없었죠. 동생은 코를 끙끙거리며 나무 할 것도 잊은 채 이리저리 냄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또 뽕 하고 새소리같이 아름다운 방귀가 나왔어요.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아까보다 더 은은히 콧속으로 스며들었죠. 어찌나 향긋한지 쪽쪽 빨아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동생은 그 냄새가 방귀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또 한 번 방귀를 뀌어보았죠. 방귀는 잘도 나왔어요. 냄새는 동생의 주위를 싸고 돌았죠. 동생은 나무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세요. 아내는 맛있게 밥상을 차려놓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동생은 저도 모르게 방귀를 또 뀌었죠. 무슨 냄새가 이리 좋아요? 아내가 밥숟가락을 든 채 코를 벌름거렸어요. 야, 밥이 꿀맛이에요, 엄마.
아이들이 밥을 먹다 소리쳤죠. 정말 밥이 꿀맛처럼 맛이 있었어요. 동생은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식구들에게 들려주었죠. 어디 한번 봐요. 아내는 벌에 쏘였다는 남편의 머리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벌에 쏘인 머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죠. 대신 향긋한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글쎄 말이야. 동생의 방귀 이야기는 다음 날 온 마을에 퍼졌죠. 그 이야기는 이웃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어요. 아저씨, 냄새 한 번 더 줘요. 아저씨, 방귀 한 번만 더 뀌어요. 아이들은 졸졸졸 동생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졸라댔어요. 동생은 마음만 먹으면 방귀가 절로 나왔죠. 방귀 소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를 풍겼어요. 이제 동생은 나무 장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아직 설탕이 없던 때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동생을 불러갔죠. 신기한 방귀 냄새, 희한한 방귀 장수. 동생은 어느새 방귀 장수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러다가 방귀를 샀기 때문이죠. 장터에서도 잔칫집에서도 떡집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떡과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맛이 있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감탄을 연발하는 것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동생은 부자가 되었죠. 욕심쟁이 형은 자기보다 부자가 된 동생에게 시샘이 났어요. 어느 날 형은 동생을 찾아갔죠. 대체 네 방귀는 어떤 방귀길래 너를 부자로 만들었느냐? 나도 그 방귀 좀 다오. 동생은 사내가 벌에 쏘인 일이며 참나무 둥지에서 꿀을 먹은 일을 들려주었죠. 그래. 그 참나무가 뒷골산 북쪽에 있단 말이지. 형은 동생이 말한 대로 참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구멍을 찾아 작대기로 쑤셔봤죠. 그러나 꿀은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씨 나쁜 형은 동생이 거짓말을 해서 속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틀림없어. 이 녀석이 어디서 꿀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한 거야? 여기에 무슨 놈의 꿀이 있다는 거야? 형은 사방팔방으로 꿀을 찾아봤지만 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처럼 방귀 장사를 하고 싶었죠. 욕심 많은 형은 궁리를 하다가 생콩을 한 마리나 갈아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것이라도 먹고 방귀를 뀌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방귀로 음식을 달게 하다니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거야. 어떻게든 방귀만 뀌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형은 생콩을 먹고 장터로 나갔죠. 방귀 사려! 방귀! 음식을 꿀처럼 달게 만드는 방귀요! 여보시오, 방귀 장수. 방귀 사료를 외치며 어느 골목에 들어섰을 때 잔치집에서 형을 불렀어요. 당신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귀 장수요? 음식 맛을 달콤하고 맛있게 만든다는 그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은 내 아우요. 나는 그의 형 되는 사람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그 향긋하고 달콤한 방귀를 좀 끼워주시오. 형은 자신만만하게 떡반죽 위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나 방귀는 쉽게 나오지 않았죠. 형은 불끈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생콩을 먹어 부글부글 끓던 뱃속에서 쏴 하고 더러운 똥물이 쏟아져 나왔죠. 구린내가 온 집안을 역겹게 진동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똥물!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잔치 쓸 떡에다가 동물을 갈기다니? 잔치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몽둥이를 들고 형을 두들겨 팼어요. 형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죠.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어찌된 일입니까? 아우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벌을 받은 거야. 잘못을 깨달은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바보 신랑. 어리석고 멍청한 판쇠가 장가를 들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만 보고 시집을 온 분이는 어리석은 남편이 매우 답답했죠. 판쇠는 손님이 찾아와도 인사할 줄을 몰랐어요. 여보, 손님이 찾아오면 인사를 해야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분이는 사람들이 분이 신랑은 바보 멍청이야 라고 수근거리는 것이 못 견디게 안타까웠어요. 인사를 어떻게 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 잊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분이는 남편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손님이 오시면 먼저 안부를 물으셔요. 어떻게? 잘 들어두셔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판쇠는 귀를 쫑긋하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 다음 앉으시지요 하고 앉기를 청하셔요. 손님이 앉으면 담배 피우기를 청하고 술 마시는 일을 청해보고 저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손님을 대접하고 인사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한다지? 아, 나는 금방 무엇이든 다 잊어먹는데. 판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판세를 잘 아는 분이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입을 열었죠. 여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끈으로 당신의 발목을 묶고 그 끈을 문틈으로 해서 부엌으로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제가 부엌에서 끈을 잡아당겨 신호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잡아당기면 안부를 묻고 두 번째는 안기를 청하고 세 번째는 담배를 청하고 네 번째 잡아당기면 저를 불러 술상을 봐오라고 하셔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분이는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흡족한 듯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어요. 참으로 좋은 방법이요. 내가 잊어먹을 염려가 없으니 그럼 연습을 해볼까? 분이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연습을 시켰어요. 어느 날 친정 동네에서 손님이 찾아왔죠. 분이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얼른 부엌으로 가 끈을 잡아당겼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판세는 때맞춰 말했죠. 분이는 또 한 번 끈을 잡아당겼어요. 앉으시지요. 담배 피우시지요. 술을 드시겠습니까? 분이가 끈으로 신호를 보낼 때마다
판세는 말했어요. 한잔 해야지. 손님은 판세가 내놓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어요. 분이 신랑은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천지 바보라고 하더니 인사만 잘 차리는구나. 소문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돼. 여보, 술상 좀 보구려. 판세는 부엌 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넨 소문과는 달리 예의가 바르군 그래. 손님은 대견한 듯 판세를 바라보았죠. 판세는 기분이 좋아 벌쩍 웃었어요. 분이는 방으로 통하는 끈을 쇠뼈다귀 위에 잡아매어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김없이 인사를 잘하는 소리를 듣고 분이는 한박 웃으며 부엌문을 나섰죠. 분이는 끈을 메어들고 있던 쇠뼈다귀를 부뚜막에 놓아두고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마루 밑에서 놀던 멍멍이가 기어나와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멍멍이는 부뚜막에 쇠뼈다귀를 보자 당장에 물어뜯었어요. 손님의 칭찬하는 소리에 벌쩍 웃고 있던 판세 발목에 신호가 왔죠. 판세는 얼른 생각이 난 듯 웃음을 그치고 말했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부엌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죠. 앉으시죠. 담배 피우시죠. 술을 드시겠습니까? 여보, 술상 좀 보구려. 허허, 참. 손님은 멍청이 판세를 바라보았죠. 멍멍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쇠뼈다귀를 물어뜯고 판세는 계속해서 인사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담배 태우시죠. 술을 드시겠습니까? 여보, 저 술상 좀. 판세는 어찌나 빠르게 끈이 움직이는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인사말을 외워대는 판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손님은 판세의 발목에 묶인 끈을 발견했죠. 그리고 끈이 잡아당겨질 때마다 판세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담배 태우시죠. 얼굴이 빨개지도록 정신없이 인사말을 주워 섬기는 판세를 남겨두고 손님은 방문을 나섰어요. 그래도 계속되는 판세의 인사말을 들으며 손님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날마다 옷 생각만 하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재봉사가 찾아왔죠. 우리가 짜는 감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나 바보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죠. 임금님은 귀가 솔깃해서 신하로 하여금 두 사람을 궁궐로 데려오게 했답니다. 임금님은 즉시 고급 명주실과 금을 내어주었죠. 그럼 그 훌륭한 옷감을 짜보도록 하라. 두 재봉사는 명주실과 금을 몰래 감추고 틀 앞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채 했어요. 얼마 후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졌는지 궁금해서 마음이 곧기로 이름난 대신을 불렀죠. 대신 이 옷감을 얼마나 짜는지 알아보고 오시오. 재봉사를 찾아간 대신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배틀에는 실이 한 올도 걸려 있지 않았거든요.
이 빛깔과 무늬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아, 정말 그렇군. 대신은 바보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끄덕이며 매우 감탄하는 채 했어요. 신하는 돌아와서 임금님께 거짓말로 아뢰었죠. 그토록 아름다운 옷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흡족해 했어요. 그리고 재봉사들에게 더 많은 금을 보내주었죠. 며칠이 지나 임금님은 또 옷감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신하를 보냈죠. 이렇게 훌륭한 옷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답니다. 대신은 눈을 깜빡깜빡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거짓말을 했죠. 폐하, 이 새 옷감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답니다. 임금님은 대신의 말을 듣고 그 옷감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았어요. 임금님은 드디어 두 대신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옷감을 자는 집으로 갔죠. 두 거짓말쟁이 재봉사는 딸가닥 딸가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일하는 채 했어요. 대신들은 앞을 다투어 임금님께 말했어요. 폐하, 정말 아름다운 빛깔이지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빈 배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 빛깔과 무늬가 내 마음에 꼭 드는군. 임금님은 만족스러운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 후 두 재봉사는 완성된 옷이라며 임금님 앞으로 가져왔어요. 폐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깃털처럼 가볍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입어보자. 거울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벌거벗고 있다니. 하지만 그런 임금님을 보고 신하들은 다투어 멋있다고 칭찬을 했죠. 그 사이에 두 재봉사는 돈을 갖고 이웃나라로 황급히 도망쳤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거리로 나오자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반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보이지도 않는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러자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 망신을 당한 임금님은 반성하고 검소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이솝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시골쥐와 사울쥐 시골쥐와 도시쥐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도시쥐가 보고 싶어진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얼마 후 서울에 사는 쥐가 찾아왔죠. 시골쥐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정성껏 음식을 차렸지만 서울쥐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넨 이런 음식들만 먹고 사나? 도시쥐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시골쥐는 친절하게 도시쥐를 배웅했죠. 잘 가게. 그러지. 내가 초대할 테니 꼭 놀러 오게. 며칠 뒤 도시쥐에게서 초대장이 왔어요. 시골쥐는 잔뜩 기대를 하고 도시로 갔답니다. 어서 오게. 오느라 힘들었지?
도시쥐는 시골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부엌이었죠. 이런 곳에서 살다니 정말로 부럽네. 시골쥐는 빵과 꿀, 과일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시골쥐가 빵을 한 입 물려고 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와 시골쥐와 도시쥐는 얼른 쥐구멍으로 숨었어요. 이렇게 쥐구멍을 왔다 갔다 하자 시골쥐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골쥐는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최고지. 나는 다시 시골로 갈 테야. 시골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골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슴과 포도 덩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포도 덩굴에게 부탁했어요. 나 좀 숨겨줘. 사냥꾼이 쫓아와. 잠시 뒤 사냥꾼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죠. 어디로 사라졌지? 사냥꾼은 사슴이 포도 덩굴 속에 숨은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죠. 이젠 괜찮겠지? 배고파 죽겠네. 사슴은 포도 덩굴의 잎사귀를 마구 따먹었어요. 아야, 아파. 널 숨겨줬는데 은혜도 모르다니. 하지만 사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잎사귀를 먹었어요. 사슴이 보이지 않자 사냥꾼은 다시 포도 덩굴을 지나쳤어요. 그때 포도 덩굴 속에서 사각사각하며 잎사귀를 따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사냥꾼은 재빨리 다가가 사슴을 잡았어요. 그제야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답니다. 제비와 젊은이. 옛날에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아버리고 외투 한 벌만 남게 되었죠. 그때 젊은이는 제비 한 마리를 봤어요. 제비가 온 걸 보니 봄이구나. 이제 외투는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외투마저 팔아버렸죠. 그러나 다음 날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에이치, 아우, 추워. 외투를 팔아버린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사자탈을 쓴 당나귀. 옛날 못생긴 얼굴로 놀림받던 당나귀가 있었어요. 내가 사자나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겼다면 이런 놀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나귀는 속상해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사자탈이잖아. 좋았어. 이 탈을 쓰고 다니면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을 거야. 당나귀가 사자탈을 쓰고 나타나자 늘 놀리기 좋아했던 여우와 늑대도 모두 달아나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당나귀가 쓰고 있던 사자탈이 벗겨졌어요. 아이, 저건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잖아. 그 후 동물들은 더욱더 당나귀를 놀렸답니다. 당나귀와 친구. 한 농부가 당나귀를 사려고 시장에 갔어요. 이 당나귀를 데리고 가서 성격이 어떤지 시험 좀 해본 다음에 사도 되겠습니까? 당나귀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렇게 하라고 했죠. 농부가 그 당나귀를 외양간에 넣자 당나귀는 가장 게으르고 둔한 당나귀 곁으로 다가갔어요. 다음 날 농부는
당나귀를 돌려주며 말했죠. 이 당나귀가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니 게으르고 둔해서 쓸모가 없겠군요. 이솝 이야기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을 짧은 우화로 엮은 거예요. 이야기의 원작은 전혀 알 수 없고 후세에 추가된 이야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사자타를 쓴 당나귀는 인도에서 유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피터팬.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어느 집에 웬디라는 소녀와 남동생 존과 마이클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다가 실증이 나면 꿈나라 이야기를 했죠. 꿈나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섬으로 모험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피터팬이라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귀엽게 생긴 한 남자아이가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조그만 둥근 빛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밝은 빛을 내며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애완견인 나나가 피터팬의 그림자를 물어뜯어 버렸어요. 아, 내 그림자! 놀란 피터팬은 얼른 그림자를 주워 옷장에 숨었죠. 낯선 목소리에 잠을 깬 웬디가 말했어요. 넌 누구니? 그리고 무슨 일이니? 아, 내 이름은 피터팬이야. 그림자가 떨어졌어. 웬디는 피터팬의 그림자를 꿰매 주었어요. 피터팬은 도토리 단추로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했죠. 어머, 아주 예쁜 목걸이네. 고마워. 그때 요정인 팅커벨이 질투가 난 듯 피터팬과 웬디 사이를 날아갔어요. 잠시 후 피터팬은 웬디에게 말했죠. 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꿈의 섬에서 살고 있어. 웬디야, 네 동생도 데리고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 피터팬이 요정의 가루를 뿌리자 몸이 가벼워진 웬디와 동생들은 런던의 밤하늘을 훨훨 날았어요. 어느덧 아침이 되자 저 멀리에 작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 보였어요. 자, 이제 다 왔어. 피터팬이 말을 하자 새 오누이는 꿈의 섬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웬디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섬에는 후크 선장이 살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얼마 전에 피터팬에게 왼팔을 잘려 앙심을 품고 있었죠. 피터팬, 내 손으로 꼭 잡고야 말겠다. 그런데 후크 선장은 악어를 무서워했어요. 그 악어가 자신의 팔을 먹고 자신의 시계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후크 선장은 멀리서 시계 소리만 들려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웬디는 꿈의 섬에서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모님이 걱정됐죠. 피터,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줘.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아. 피터는 일부러
태어난 척 말했어요. 피터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두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 피터는 혼자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어요. 아이들이 팅커벨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해적들에게 웬디와 아이들은 잡히고야 말았어요. 팅커벨은 몰래 빠져나와 다급하게 피터팬에게 알렸죠. 피터팬은 해적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피터팬은 번개같이 휙 날아와 재빨리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이 해적들을 해치우자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러자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악어가 후크 선장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꿈의 섬, 그리고 아이들아, 안녕, 잘 있어. 잠시 후 작별 인사를 마친 웬디는 하늘을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런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웬디와 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꿈의 섬에 놀러 가곤 했어요. 여러분도 피터를 기다려보세요. 밝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제까지나 피터가 찾아올 테니까요.